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하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 가을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1970년 4월 22일을 새마을운동 선포의 날이라고 해서 4월 22일 날 행사를 하고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오래된 그 농경사회에 남탓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늘만 쳐다보고 한탄하는 그런 국민들의 비자조적인 그런 정신을 좀 바꿔서 한국 농촌을 근대화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16 직후에 재건국민운동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 국민들의 의식개혁 운동에 나섰지만 별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별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제의 대통령님께서 얻은 결론이 뭐냐, 이게 소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새마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이 성공을 하고 나니까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겠다고, 성공 경험을 배우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도 그걸 또 외국에 전수한다고 많이 애를 쓰고 그렇게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만큼 모국이죠. 새마을운동의 모국처럼 성공을 만들어낸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00여 국에 가까운 나라, 그리고 심지어는 유엔에서는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서부터 2015년 10년 동안 아프리카에 새로운 모델 타운을, 빌리지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했지만 그 평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국제저널에, 국제학술지에다가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마을운동하고 운동을 얘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고 새마을운동을 설명하는데, 그게 저널에 논문집에 실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박정희 없는 새마을운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을 빼고 마을 근대화, 농촌 근대화 운동이다 해서 영어로 커뮤니티 드리븐 무브먼트라고 해서 대통령 얘기는 쏙 빼고 마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엔에서 했던, 돈을 많이 들이고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제프리 sak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주독이 돼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있을 때 돈을 엄청 많이 쏟아부어서 아프리카에 이제 근대화, 농촌 근대화를 하겠다고 시도를 한 거기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정책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마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비판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이 새마을운동이 왜곡된 것이죠.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창안하고 그 원리나 정책도 박정희 대통령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를 빼면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새마을운동을 얘기를 해도 그거는 올바른 새마을운동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도 놀라운 것은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그때부터 만들어졌죠. 물론 이제 그 후에 그 조직이 만들어졌죠. 50 들어와서 그 조직이 공식화됐습니다만은, 그 조직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새마을운동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황당한 그런 주장을 국제회의에서 발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얘기하는데 박정희 지우기가 이렇게 사박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그 새마을 운동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겠냐.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서 하면 그 운동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성공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안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대통령 박정희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잠자는 농촌을 깨워서 커지던 농촌을 깨워서 근대화시켰는가. 전국의 농촌을 다 일으켜 세우고 더 나가면 도시까지 다 일으켜 세워서 대한민국 근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 운동을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소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걸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가을에 농번기를 이용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오일 샤크라고 해서 그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는 바람에 외국의 경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국제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외화를 벌기 위해서 물론 국토 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했지만은 시멘트를 많이 생산하는 노력을 해서 전국 각지에 시멘트 공장을 이제 지었는데 이게 잘 팔리다가 특히 동남아 쪽에서 수요가 없어가지고 시멘트 공장이 과잉 생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멘트 그 생산 협회에서 이제 대통령님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님한테 어떻게 좀 도움을 국가에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왔는데 이걸 받아들고 당시에 내무부 장관을 하셨던 김현옥 장관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이 시멘트를 이용해서 이 농촌에 새로운 어떤 건설 붐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재건, 근대화 붐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시멘트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정부에서 그 양회협회죠. 거기로부터 이제 시멘트를 사가지고 전국에 한 3만 4천 개 정도의 마을에 시멘트를 평균적으로 한 300포대 정도씩을 나눠줬습니다. 물론 마을 규모가 크면은 뭐 한 500포대씩 준 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00여 포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자연불학 중심으로 다 해가지고 전국에 한 3만 4천 개 마을에 시멘트를 이제 나눠줬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그 사업의 종류,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은가 하는 그 리스트, 그거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 이제 마을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멘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 시멘트를 개별적으로 나눠서 낭비하지 말고 이 마을의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소위 인프라 사업이죠. 마을의 전체 생산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다 모든 그 마을 주민들한테 편리성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공동사업을 해가지고 마을을 근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 중심으로 이제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고 모든 마을에 자발적으로 자기네 마을에 맞는 그 사업을 15개 정도의 그 리스트에서 뽑아가지고 하도록 자율적으로 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농번기가 끝났죠.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만 4천 개 마을에 이제 성과를 이제 따져봤더니 어떻게 했느냐, 성과를 또 따지는 방법도 진짜 흥미로워요. 그 당시에 전국에 아주 대한민국 정부를 도우는 대학 교수 한 50여 명이 그 자문 교수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국 마을에 이제 파견이 돼서 그 실적을 평가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지방정부 각 도에서 이제 또 공무원들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모든 마을의 그 성과를 따졌는데, 재밌는 거는 어떤 마을은 가면 이제 조사하러 왔다고 여러분 성과를 있는 것처럼 이제 포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 않겠어요. 잘 안 하고도 한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조사를 가봤더니 어떤 마을은 열심히 해서 한 마을도 있지만 어떤 마을은 시멘트를 다 나눠서 뭐 그냥 개별적으로 가구당 나눠서
소위 낭비한 거죠. 인프라 사업을 안 하고 말이죠.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을은 시멘트를 쌓아놓고 덮지도 않고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게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시멘트가 다 못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이미 한 10년 집권을 했기 때문에 벌써 그때부터 장기 집권이라는 비판, 야당 쪽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국가가 뭐 아시겠지만 여야가 갈리고, 농촌도 말이죠. 야도가 있고 여도가 있고,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는 그 마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도에서는 뭐 그 당시에 뭐 도시는 야당이고 뭐 농촌은 여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농촌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 또 마을이 많았어요. 그 정책을. 그래서 그 정책에 박정희 체제를 반대하는 마을에서는 아예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평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34,000개 마을 중에서 반이 안 되는 16,000개 마을이 성과를 내고, 반이 조금 넘는 18,000개 마을은 아예 성과를 내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운 거죠. 과반수가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과반수 이상이요. 이 결과를 가지고 내무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내무부가 이 새마을 사업을 주관을 했습니다만은, 김현옥 장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제2차년도 새마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더니, 국무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 대통령님 참석을 안 한 것이지 물론. 우선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되고 말이죠. 장기 집권 한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거 말이지 뭐 이게 잘못했다가 이 정치적인 잡음도 있고 말이죠. 이게 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가장 쉽게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잘하는 마을이나 못하는 마을이나 다 아마 이제 뭐라자면 새마을 운동에 못한 마을, 열심히 참여하자는 아는 마을들이 새마을 운동의 진짜 취지라든가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 다음번 제2차년도에는 새마을 운동 교육 취지를 설명하고, 소위 대통령님이 내건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독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과 같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국무회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국무회 결과에서 내린 결과를 내무장관이 소위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걸 보시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을 열심히 한 부지런한 마을도 있고 성과를 내는 마을도 있고 게으른 마을, 나태한 마을이 있고 이렇게 한데 어떻게 꼭 같이 지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세상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때 대통령님이 쓰신 말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자조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가 늘 아는 이 동양의 철학이죠. 이게 신상 필벌의 원칙이 안 맞다. 그러니 이거는 차별을 해야 되겠다. 근면한 열심히 하는 마을과 게으른 마을을 구별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하고 반려를 했답니다. 야, 이거 대통령님이 말씀대로 했다가 이게 정권이 살아남겠느냐. 이 정치적으로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까? 큰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그 당시에 공화당의 실세라고 하는 그 사무총장이죠. 길전식 씨가 사무총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분하고 두 분이서 이제 대통령님을 설득하러 갔다고 그래요. 설득을 가서 하니 설득이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이제 보조하는 사람들이란 게 어떡하겠습니까? 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일을 계속 해야 되니 자기네 뜻을 계속 이제 관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공화당에서 실력자 5분을 일컬어서 그 당시에 공화당 5인방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장을 하셨던 이효상 의장이라든가 김진만 씨 이래 공화당 의장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한 5분이, 그게 물론 이제 사무총장도 끼어 있겠죠. 집권 여당의
5인 실세가 대통령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각하,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행정을 잘하시고 통찰력도 있고 모든 일을 잘하시지만 정치는 우리가 잘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뭐냐? 다 골고루 나눠줘야지. 자칫하면 이게 정권이 넘어갑니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이 원칙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성과를 낸 마을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지원하지 마라. 그리고 성과를 내지 않은 마을은 새마을 운동에서 배제시켜라. 참여시키지 않아도 좋다. 이게 대통령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새마을 운동에서 성과를 낸 16,000개 마을에는 시멘트를 200포대를 더 얹어서 300포대씩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8,000개 마을에는 시멘트 한 푸대도 지원 안 하고 무슨 메시지가 간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 생각이 바뀌어서 자력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비를 내서 참여해가지고 성과를 내면 그때 가서 봅시다. 이게 대통령님을 통한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 중에 시멘트 500포대에다가 철근 한 톤씩 1톤씩도 추가로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혹시 제 얘기를 들은 분들 중에 자기 고향에 그 우수마을 비석이 세워 있는 마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을은 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도 지원하고 근면한 마을과 열심히 하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을 차별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년도가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원받은 16,000개 마을은 역시 성실하게 부지런히 해서 성과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지원받지 못한 18,000개 마을 중에서도 6,000개 마을이 자력으로 돈을 내서 참여해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두 그룹, 그러니까 22,000개 마을을 세 번째 해에는 마을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그래서 81년까지 모든 마을을 자립마을로 올리겠다. 자립마을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 두 번째 해에 그 열심히 한 마을들 중에서 성과가 있는 마을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따져가지고 기초마을에서 자조마을로 이제 승격도 시키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마을은 계속 기초마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2,000개 마을을 지원하고 나머지 12,000개 마을은 소위 제외시킨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5년 넘게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대한민국 14,000개 마을의 한 95% 이상이 자조 자립마을로 다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1975년서부터는 어떻게 됐냐. 그 이전에는 농촌의 가구당 소득이 도시의 가구당 소득보다 낮았어요. 5.16 이후에 3공화국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도시, 그러니까 공업화를 하면서 도시 중심으로 많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도시 가구의 평균 소득이 농촌보다 높아졌어요. 물론 그전에는 그냥 다 못 살았죠.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물론 기회가 많은 데는 더 소득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 농촌이 이렇게 낙후되면 안 된다. 소위 농공이 병진 같이 발전하는 게 이게 균형 발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1975년이 되니까 자료를 살펴보니 농촌의 가구당 소득이 도시의 가구당 소득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님 돌아가시던 데까지 80년대 초반까지 이 기록이 계속 유지가 돼서 농촌이 도시를 이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새마을 운동을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노래도 작사 작곡하시고 그죠. 온 데 가서 연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소위 강압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은 70년에 여러분
유신체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유신체제를 해서 강압적으로 주민들을 몰아붙여서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끼친 공은 별로 없고 마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하는 식으로 논문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식으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느님의 역할이죠. 신상필보를 지킨 소위 국가 운영자로서의 그 대통령의 역할, 그 새마을운동의 정책이죠. 신상필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수마을을 먼저 지원한다. 뒤떨어진 마을은 앞선 마을을 배워서 쫓아와라. 그리고 변화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어떻게 도우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천년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조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변화하고 성공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님들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계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조하는 마을, 자조하는 자세가 없고 그런 자세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동반성장이 되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상 앞서가는 법이죠. 그러나 열심히 하면서 뒤떨어지지만 같이 가야지 이게 동반성장이 되는데 잠자고 앉아있으면서 정부에서 도와주겠지 하고 있는 이 마을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가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제가 아는 한 20세기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촌개혁운동을 많이 했죠. 근대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정책을 한 나라는 하나도 없고 오늘날 전 세계를 돌아보면 선진국, 후진국 어디를 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감히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2005년에 한 2년 동안 터키라는 나라에 정부에서 도와주는 소위 지식 공유 사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성공 경험을 전수시켜서 좀 다른 나라에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가 그 연구팀장을 맡아서 터키를 한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도와줬는데 참 놀라운 게요. 제가 터키를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터키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 여러분 터키가 아시잖아요. 그 나라. 강국이었잖아요. 그 로마, 동로마 제국이 터전 아닙니까? 문명을 일으키고 운영했던 나라, 그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유럽에 지금 끼지는 못하지만 그 나라는 그동안 대국이기 때문에 뭐 월드뱅크, IMF, 세계 국제 연구기관들이 다 가서 도와주고 50년 넘게 박정희 대통령 비슷한 경제계획을 했지만은 우리한테 한참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 성장 면에서 말이에요. 그런 나라인데 제가 가니까 이게 약간 가소로운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좀 입장이 좀 난처해요. 내가 뭘 가서 배워줘야 되느냐, 가르쳐 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다른 거 딱 빼고 몇 가지 딱, 제가 보기엔 한 2가지 정도예요. 첫째는,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중소기업도 제대로 없었던 나라가 세계 인류 기업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냐. 잘 들으세요? 그 재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재벌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수출.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큰 수출을 일으키려고 수출 지원을 그렇게 하는데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뭐 10여 년 사이에 뭐 10배? 한 20년도 안 된 사이에 100배?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만들었어? 그 답을 달라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나 말이에요. 기적이라고 이게. 터키에서 그 기적을 원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 도대체 어떻게 기업들을 지원했기에 그렇소? 한번 얘기 좀 해보시오. 어떻게 지원하기는요. 어려운 기업이 열심히 지원하면 그 기업이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지 않겠어. 수출도 더 많이 하고. 수출 못하는 기업이 열심히 지원했어요. 그래. 일리가 있어 보이죠. 공부 못하는 학생 열심히 지원하면 공부 잘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지원하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오. 수출 못하는 기업을 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기업을 앞에 세우지 말고 제일 수출 많이 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더 많이 내는 기업을 앞에 세워서 거기부터 지원하시오. 하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 당신들이 하느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한지 알아요? 어우,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우린 지난 40, 50년 동안 경제개발계획하고 모든 게 있지만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무슨 사회주의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못하는 기업을 먼저 지원해야지 잘하는 기업 지원하는 건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뭐 기대하지 마시오 나한테. 물론 제가 그래서 한 2년 동안 보고서를 써서 이제 전달했는데 놀랍죠? 2005년 이후에 한 7, 8년 동안 터키가 연평균 6, 7%씩 성장을 한 나라였습니다. 요즘 많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정치적으로 있지만은 제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새마을 운동만이 얘기가 아니죠. 국민을 이렇게 세우고 기업을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지 않으면 어떻게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이 뒤따라하고 일어서겠습니까? 물론 기회를 다 줘야죠. 성과를 가져오시오 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국민을 일으키는 겁니다. 중국의 최초의 통일국가가 진나라 아니에요. 진나라를 강국으로 만들고 통일을 가져온 국가 운영 원리가 뭐였습니까? 그 신상필벌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중국의 2300여 년 전에 법가 사상가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그겁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상을 주고 게으르면 벌을 내리는 게 이치다. 그게 중국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공자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군자 화의부동 소인 동의부하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하에. 이게 무슨 말이냐. 군자는 화합하되 같게 만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소인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같게 만들려고 해서 온갖 불화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과가 다 다른데 같게 만들려고 하는 놈이 소인인데 이 소인은 항상 불화를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군자는 다름 속에서 화합을 만들어낸다. 같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것이고 이런 성과에 따라서 다른 대접을 하는 것만이 국민을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길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제1대 저희 좌씨의 조상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좌자, 구자, 명자라는 사람인데 노나라 때 태사했던 분인데 유명하죠. 공자님의 스승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분이 많은 역사책을 썼고 중국에서는 역사사, 사성, 역사의 성인은 고유명사로 좌자, 구자, 명자를 거명하는 사람 분입니다. 이분의 국어라는 책에 국어라는 책에는 나라의 역사책입니다. 화실생물 동즉 불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북경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양 철학, 중국 철학의 진수를 정리하는 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의 그 연구 결과의 핵심이 뭐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자의 군자 화의부동 소인 동의부하라는 말과 좌구명의 국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 화실생물 동죽불개가 중국 철학의 진수다 이렇게 했는데 화실생물 동죽불개란 무엇이냐. 화합을 다름 속에서 화합을 하면 끝없이 새로운 생명을 창출할 수 있지만은 이 다른 거를 같게 만들면 새로운 생명의 창출은 끝난다 이거예요. 다른 걸 다르게 해야 되고 다른 만큼 대접하고 다른 걸 다르다고 하고 다르게 다루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 말이에요. 뭐 불평등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정의가 무엇이냐. 대한민국도 한 5, 6년 전인가 7, 8년 전에 뭐 하버드 대학의 이상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번역해서 수십만 부가 팔리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는데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뭔지 아세요? 케이크 있는데 있는 케이크를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하게 쪼갤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얻어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교묘한 아이디어예요. 케이크를 나눠줄 때 자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케이크를. 근데 그 사람은 맨 나중에 그 쪼가리를 가져가도록 하면은 가장 공평하게 자를 것이다. 얼마나 이치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거를 얘기한 사람이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렇듯하죠.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게 공평합니까? 케이크는 누가 만들었어요? 뭐 케이크 있어야 놀아 먹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지요. 안 하죠. 이런 얘기가 수년 전에 대한민국에 온통 퍼져가지고요. 서로 나눠 먹자 한 겁니다. 케이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더 많은 케이크 만들어지고, 그게 또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나누는 방법이 뭐예요? 이룬 만큼, 노력한 만큼, 부지런한 만큼 받아야지. 이 원칙이 무너지면 나라가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좀 다 어려운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하면서, 사회주의는 뭐예요? 다 평등하게 나눠 먹자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필요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망한다. 근데 없어버려야 되는데 같이 나눠 먹고.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은 내 옆에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또 그러실지 몰라.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고 뭐 사회주의자들이 그동안 뭐 과학적 사회주의 다 온갖 이상적인 얘기를 다 했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거 많아요. 딱 한마디로 이해를 하면 칼 막스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망하니 하루빨리 흥하는 이웃을 청산해라. 없애버려라 이거야. 그러면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무슨 여러 가지 미사역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흥하는 놈이 약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그 흥하는 놈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할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약자가 강자를 따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강자를 꼭 나쁜 의미에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앞선 자가 있으면 그걸 따라 배워야지 되는 게 세상의 이치고, 그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앞선 사람을 다 없애면 그 다음에는 앞서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말이에요. 첫 번째 잘한 마을이 뭐가 잘하지 못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걸 가리지 않고 그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대통령이 그래 아이고 나도 골치 아프다 이거 하도 야당이 씹어쌌고 이거 뭐 그래 다 논아주고 교육이나 시켜봐라. 그랬으면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됐겠어요? 왜 열심히 하는 마을이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에 참여하지 않아서 배제된 그 18,000개 마을 중에 6,000개 마을이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나중에 분발해서 올라간 마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농촌개혁운동을 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도 초기에 했는데, 그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이 뭔지 아세요? 잘하나 못하나? 때가 되면 돈이 많지 않지만 꼭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을 평가해서 가르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새마을운동 한다고 도와준다고 했다가 아니 갑자기 당신들 뭐 한 거 없지 않소? 열심히 하세요. 빠지세요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아세요? 분기탱천이라는 말 아시죠? 아니 우리보다 뭐 저놈들 옆에 마을이 좀 했다고 그러지만 뭘 잘했어? 아니 별것도 아닌데. 물론 별것도 아닙니다. 그 조그만 차이가 나비효과죠. 엄청난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차이를 따라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만들어지면서
18,000개 마을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0개 마을이 자력으로 참여해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계속해서 분기탱천이죠. 내가 저놈한테 지리야. 저 마을한테 지리야. 이게 5년 만에 나라를 뒤집어 바꾼 겁니다. 이 원리가 새마을운동이라는 데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아까 박정희를 빼버리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박정희가 없으니까 뭘 얘기해요? 아이고 새마을운동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마을 노래 열심히 부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빗자루 들고 우리 대통령님 했던 것처럼 나가서 노래 부르면서 길이나 닦고 이 공동사업 말은 공동체 활동을 좀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뭐 공동사업도 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계속 나와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전수를 해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돈을 지원하면요. 돈 지원하고 우선 공무원들이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마을에 가면요. 그 돈이 나갔을 때는 몇 달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돈 다 떨어지고 끝나고 나면 안 움직이지. 자조정신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조정신은 어디서 와요? 자조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원칙 하에서만 그 게임이 지속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요. 이 게임은 열심히 한 주자가 성적에 따라서 더 대접받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대통령서부터 확고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마을에도 어느 도에도 이 원칙을 어기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시골에 그 당시에 전기도 공급하고 뭐 여러 가지 했죠. 전기를 공급할 때도 참여하지 않은 마을, 배제된 마을엔 전기 공급 끊어라. 도로를 놓을 때도 정부에서 할 때는 그 마을은 좀 바이패스, 제끼고 넘어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5,000년 동안 잠들었던 대한민국 농부들이 다 잠에서 깬 거예요. 아니, 난 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구만. 다음에 다시 기도 안 나와? 아, 이제 빨리 어디 가서 옆 마을에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이장은, 우리 새마을 지도장 뭐 하시오? 이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열심히 참여를 한 겁니다. 대통령을 하려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최소한도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고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5년,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욕먹을 각오로 이런 일을 해내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다시 재성장하고 새로운 제2의 기적을 만들고, 그래서 뭘 해요? 중국을 뛰어넘고 일본을 더 뛰어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개발연대에 했던 그 열기만 가지고 농촌을 다시 일으키고, 요즘 그 농촌의 열기 다 죽었습니다. 새마을 정신 다 죽었어요. 기업을 다시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왜 일본, 중국을 뛰어넘고 정말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죠. 함부로 다른 나라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과 행동과 그게 성품까지 이게 안 바뀌면 오래 가질 못해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강제로 하는 사업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는 사업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이치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내는, 물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그 본성에 맞추어서 사람을 바꿔내는 전략을 잘 쓰면 그게 생각도 바꿔내고 행동도 바꿔내고 나중엔 품성까지 바꿔내고 개인을, 행동을 다 바꿔내서 나라까지 바꿔내죠.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결과적으로 이건 강제로 해서 된 게 아니라 순리에 따라서 국민을 움직였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 그걸 말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새마을운동을 다시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해외에 다시 알려주고. 근데 이거는 해외에 가면 말이죠, 후진국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후진국도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 선진국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반도를 해서 그래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때 했던 새마을운동의 원리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가 오랜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서 터득한 본성과 다름없는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거꾸로 해서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을 돕고 신상필벌에 역행해서 게으른 사람한테 상을 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는 상장과 장학금을 주지 않고 그렇지 않은 학생한테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게 인기 있고 필요한 일이다. 그게 정의롭다. 이런 일들을 해온 게 다 선진국이 지난 1세기 동안이 해온 일입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이런 이치를 좀 아는 지도자가 좀 나와서 나라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